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어떤 건가요? 지금 할리우드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M&A 전쟁 있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핵심 매체의 리더십이 바뀌고 또 한편에서는 유럽에서 조용히 독립영화 투자 펀드가 시작되고 전혀 다른 스케일의 이야기들이죠. 맞아요. 이 세 가지가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이 점들을 한번 이어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거예요. 네, 언뜻 보면 한쪽은 조단위 돈이 오가는 거인들의 싸움이고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작은 제작사 이야기니까요. 네네. 근데 이걸 파고들면 결국 누가 미래의 이야기를 만들고 또 소유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아, 소유권의 문제군요. 그렇죠. 전통 강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으려 하는지, 새로운 도전자들은 어떻게 성장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는지, 이 조각들을 맞춰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스케일이 큰 이야기, 거인들의 전쟁부터 시작해보죠. 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WBD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인수 제안을 또 거절했다는 소식이네요. 아, 또 거절했죠. 정말 끈질기더라고요, 거기도. 네, 근데 이번에는 WBD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거절했다고 해요. 맞아요. 거절한 이유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네, 첫째는 당연히 가격이 여전히 너무 낮다는 거고요. 이건 협상의 비본이겠죠? 그렇죠. 일단 몸값을 높여야 하니까. 근데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해요. 바로 파라마운트의 제안이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 즉 빚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레버리지? 아, 그러니까 빚을 내서 회사를 사겠다는 그 계획이 왜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그냥 돈을 많이 빌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특히 지금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이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WBD 이사회가 걱정하는 건 딱 이거예요. 만약 파라마운트가 막대한 빚을 내서 우리를 인수하면 이 합병된 거대 회사는 돈을 버는 족족 이자 갚는 데 허덕이게 될 거라는 거죠. 아, 그럼 정작 가장 중요한 일, 그러니까 다음 왕좌의 게임이나 듄 같은 대작에 투자할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덩치만 큰 속은 텅 빈 거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이군요. 바로 그거죠. 여기에 규제 당국이 아니 한 회사가 이렇게 많은 케이블 채널을 소유해도 괜찮나 하고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혼란의 배경에는 기사에 나온 그 표현, 붕괴하는 선형 TV 수익이라는 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처럼 저녁 8시에 다 같이 TV 앞에 모여서 드라마 보는 그런 세상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광고 수익에 의존하던 거대 방송사들이 패닉에 빠진 거고요. 바로 그 패닉이 WBD가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든 원동력이에요. 다른 선택이요? WBD는 단순히 파라마운트의 제안을 거절한 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우리는 이미 짝이 있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짝이요. 그게 누군데요? 바로 넷플릭스예요. 아, 넷플릭스? 네, 이미 넷플릭스의 영화랑 TV 스튜디오, 그리고 자신들의 진짜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HBO랑 HBO 맥스 같은 핵심 자산을 매각하기로 한 그 기존 계획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 이 의지를 분명히 한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건 전통 미디어의 상징 같은 HBO가 스트리밍 공용인 넷플릭스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림이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하나의 M&A가 아니라 뭐랄까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되게 상징적인 사건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정말 거대한 흐름의 전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넷플릭스 경영진이 보인 반응이 아주 재밌어요. 어떻게 반응했는데요? 공동 CEO인 테드 사란토스랑 그레그 피터스가 WBD 결정을 환영하면서 자기들 제안이야말로 주주, 소비자, 창작자 모두에게 가장 큰 가치를 전달하는 우월한 제안이라고 아주 자신감을 폭발시켰어요. 우월한 제안. 근데 그게 정말 모두에게 우월한 제안일까요? 아니면 그냥 넷플릭스한테만 우월한 제안인 걸까요? 아,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HBO가 독립적인 창작의 중심지가 아니라 그냥 넷플릭스 홈페이지에 있는 수많은 타일 중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잃게 되는 건 없을까요? 있죠. 분명히 있죠. 단기적으로는 WBD는 재정적 안정을 얻고 넷플릭스는 엄청난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확보하니까 윈윈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HBO나 워너브라더스가 가진 그 고유의 브랜드 색깔,
창작 문화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반면에 계속 거절만 당하는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M&A 시장에서 신뢰도를 점점 잃고 있고요. 계속 문전박대를 당하는 모습은 투자자들한테 좋은 신호를 주진 못하죠. 와, 이거 업계 파티에서 마주치면 정말 좀 어색하겠는데요? 엄청 어색하겠죠. 결국 이번 월드비디의 결정이 시장에 던진 신호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선례가 아니라 시장에 쏘아올린 신호탄에 가까워요. 이제 빚에 의존한 무리한 몸집 불리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대신에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거래. 어쩌면 전통 스튜디오들이 해체돼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스트리밍 플랫폼에 부품처럼 팔려나가는 그런 해체적 M&A가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해체적 M&A라. 네. 문제는 이게 과연 더 많은 창의적 다양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결국 더 적고 더 거대한 구매자들만 남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거죠. 와, 정말 복잡한 판이네요. 그럼 이런 거대 기업들의 은밀한 움직임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바로 데드라인 같은 업계 전문 매체 덕분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그 소식을 전하는 핵심 플레이어 내부에서도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뉴스계의 절대 강자죠. 데드라인의 공동 편집장이었던 마이크 플레밍 주니어가 특별 편집위원이라는 새로운 역할로 옮겼어요. 아, 네. 그리고 그의 파트너였던 넬리 안드레바가 TV 부문 총괄해서 이제 전체 단독 편집장으로 승진했고요. 근데 이 인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 뉴스인가요? 그냥 회사 내부의 보직 변경 아닌가요? 데드라인이라서 중요한 거예요. 아, 데드라인이라서? 네, 기사에서도 업계의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 업계를 지배하는 매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할리우드의 중요한 캐스팅 소식이나 M&A 특종은 거의 대부분 데드라인을 통해서 처음 세상에 알려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데드라인의 전성기를 12년간 함께 이끌어온 두 축 중 한 명의 역할이 바뀌고 다른 한 명이 전체를 총괄하게 된 거니까요. 말하자면 영화계 특종은 마이크 플레밍, TV 쪽 특종은 넬리 안드레바 이렇게 양대 산맥이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TV 전문가가 전체를 이끌게 된 거네요. 스트리밍 시리즈가 업계를 지배하는 지금 시대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앞으로 데드라인이 영화랑 TV 뉴스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지 아니면 또 어떤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어요. 프레밍 개인의 이야기도 인상적이더라고요. 거의 40년간 기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좀 더 깊이 있는 비소설 책을 쓰고 싶다고 밝혔죠. 아,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고요. 네,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주요 특종 취재에는 참여할 거라고 하고요.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재밌는 일화가 기사에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데드라인에 합류한 초기에 터뜨렸던 스파이더맨 4 제작 무상 관련 특종 기사에 댓글이 무려 826개나 달렸대요. 와, 826개요? 네. 지금이야 댓글이 흔하지만 2010년 그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폭발적인 만행이었던 거죠. 그만큼 그의 지사 하나하나가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났다는 증거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더 주목한 부분은 이 리더십 교체를 둘러싼 분위기예요. 분위기요? 네. 기사 전반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모 회자인 PMC 회장부터 동료였던 넬리 안드레바까지 모두가 플레밍의 공헌을 측정할 수 없는 기여, 독보적인 재능 이런 표현으로 칭송하고 있거든요. 아, 앞서 이야기한 거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막 피 튀기게 싸우는 거랑은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네요. 완전 다르죠. 혼란스러운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야 하는 매체일수록 오히려 내부의 안정성이 더 중요한 걸까요? 바로 그거예요. 외부의 혼돈을 정확하게 비추려면 거울 자체는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아, 비유가 좋네요. 데드라인의 이번 변화는 잡음 없는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계속 공급되어야 업계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아주 건강한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자, 지금까지 미국의 거대 자본과 미디어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엔 판을 확 바꿔서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어쩌면 이게 미래의 대안을 보여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럽의 독립영화 및 TV 제작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투게더 펀드가
드디어 첫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투자 대상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바로 오스카 수상작 사운드 오브 메탈을 제작한 벨기에의 제작사 캐비어. 캐비어. 네. 그런데 이 거래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경영자 인수, 즉 MBO를 지원했다는 점이 정말 특별하죠. 경영자 인수, MBO. 단어는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원래 캐비어의 대주주는 텔레넷이라는 거대한 통신사였어요. 아, 통신사요? 네. 그런데 이 통신사가 자신들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통신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디어 자회사인 캐비어의 지분을 팔기로 결정한 거예요. 네. 보통 이럴 때 다른 거대 미디어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이 지분을 사들이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는 투게더 펀드가 자금을 지원해서 캐비어를 가장 잘하는 내부 경영진이 새로운 주인이 되도록 도와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외부 거대 자본의 회사를 넘기는 대신 내부 창작자들이 회사를 지킬 수 있도록 펀드가 다리를 놓아준 셈이군요. 다리를 놓아준 것 그 이상이에요. 투게더 펀드는 45% 지분을 가진 2대 주주로서 앞으로 몇 년간은 회사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냥 돈만 대준 게 아니네요. 그렇죠. 캐비어 측이 기사에서 우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강조한 것처럼 창작의 자율성은 지켜주되 성장을 위한 건강한 압박도 가하는 뭐랄까 전략적 조력자에 가까운 역할이죠. 결과적으로 경영진이 55%, 펀드가 45%의 지분을 나눠 갖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와, 정말 흥미로운 모델인데요. 미국에서는 통신사가 미디어 자산을 매각하면 그걸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거인이 가져가는데 맞아요. 유럽에서는 그 자산이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뉴스의 핵심이에요. 거대 자본이 모든 걸 흡수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독립 제작사들이 연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려는 시도인 거죠. 네. 캐비어의 목표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2025년까지 매출을 현재의 2배인 2억 유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죠. 펀드 측에서도 캐비어를 아름다운 회사라고 부르면서 이번 투자가 유럽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더 많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했고요. 네. 하지만 이런 펀드도 결국은 이익을 내야 하는 곳 아닌가요? 영원히 함께 가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이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이 모델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펀드의 특성상 보통 3년에서 7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나와야 하는 이른바 익시트 조건이 있어요. 아, 엑시트. 네, 그 기간 안에 캐비어가 충분히 성장해서 M&A 시장에 매물로 나오거나 상장을 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은 규모의 문제예요. 규모의 문제요? 네. 캐비어 같은 성공 사례가 몇 개 더 나온다고 해서 과연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글로벌 자본의 공세에 맞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소수의 예술 영화를 위한 멋진 실험으로 남게 될까요? 와, 결국 여기서도 거대 자본과의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민간 자본에게 유럽을 독립 제작사에 투자해도 성공적인 출구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신호를 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작지만 중요한 활력을 불어넣는 셈이군요. 네,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소식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현재를 정말 입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아요. 네, 거대 자본에 흡수되는 전통 미디어, 그 경랑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며 변화를 기록하는 전문 매체, 그리고 거대 자본의 흐름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지키며 성장을 모색하는 새로운 투자 모델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권력과 자본이 어디로 또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 같아요. 지도라. 네, 한쪽에서는 워너브러더스 같은 제국의 자산까지 집어삼키는 거대한 통합이, 다른 한쪽에서는 캐비어처럼 독립적인 생존을 위한 새로운 실험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거대화와 독립화. 네,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힘이 앞으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경쟁할지가 이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쭉 듣고 보니 결국 모든 질문은 누가 이야기를 만들고 소유하는가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즐겨보는 영화나 드라마가 앞으로 어떤 자본과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그 소유권의 변화가 결국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 보게 될 이야기의 내용과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